오케이. 자, 가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그 기압,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압 중에 고기압을 하고 왔죠. 고기압을 하고 왔는데 오늘은 이제 저기압을 들어갈 시간입니다. 저기압 같은 경우가 훨씬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 순으로 책이 써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열대저기압을 좀 먼저 볼 거예요. 왜냐하면은 온대저기압보다 열대저기압이 조금 더 정형화되어 있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서 걔를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이 대기대순환 한 번쯤 본 적 있죠, 이거? 얘를 좀 마스터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 대기대순환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일단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지구 자전이 없을 때의 대기대순환이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가 적도고 여기가 극지방이야. 어디가 에너지가 많이 들어올까요? 당연히 적도가 에너지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 뜨거우니까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밀도가 작아지니까 공기가 뜨겠죠.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대륙권 계면 약 10km 정도인데 열팽창이 일어나 있어서 적도는 좀 대륙권 계면이 높아요. 한 15km 정도까지. 그리고 극지방은 반대로 어떨까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온도가 낮아서 밀도는 크니까 내려오겠죠. 그죠? 그래서 극지방은 내려오는데 대륙권 계면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추워서 열수축이 일어나 있어서 오히려 여기 좀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도에서 뜨고 극지방은 가라앉으니까 뜬 게 퍼져서 극지방에서 내려오는 사실 이런 사이클이 그려지는 거는 어렵지 않죠. 이해하는데 사실은 지구 자전이 없으면 그냥 북반구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북풍, 남반구는 남쪽에서 불어 올라오는 거니까 남풍밖에 안 불어요. 그쵸? 근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은 북반구에서는 어디로 휜다 그랬죠? 무슨 손 들었죠? 우린? 오른손 들었잖아.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휘고요. 남반구에서는 무슨 손 들었죠? 왼손. 왼쪽으로 휘어요. 얘에 대해서 왜를 묻지 마세요. 왜를 따지려면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수학적인 계산이 엄청나게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얘에 대해서 왜를 묻지 않고 그냥 북반구는 어디? 오른쪽. 남반구는 어디? 왼쪽으로 휜다. 근데 식을 간단하게 보시면 이 힘이 EMV 오메가 사인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다 필요 없고 E는 상수, 질량은 보존, 그러면 속도, 오메가는 지구자전 각속도라 그래서 지구가 360도를 몇 시간 만에 돌죠? 24시간. 그러니까 1시간 만에 15도씩 돌죠. 그래서 요거는 15도 per hour라는 어떤 상수라서 날려. 그리고 psi는 위도인데 사인 위도 값이라서 결국에는 남는 거는 v, 얘가 움직이는 속도랑 얘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느 위도에 있느냐만 남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굉장히 빨라야 v가 커야 사실은 이 힘을 고려할 수 있어서 나는 분명히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맨날 OS 던져대잖아요. OS 던졌을 때 OS가 오른쪽으로 휘나요? 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휘는 거는 내가 잘못 던졌거나 공기가 뭔가 스핀이 걸렸거나 그런 거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규모에서는 얘를 고려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골 때리는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 그림을 이면지에다가 진짜 수십 번 그리면서 저랑 똑같이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그림 하나에 몇 개의 개념과 몇 개의 단원이 녹아있는지 공부하고 보시는 분들이면 보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할 건 아니고요. 보이는 거 먼저 천천히. 적도는 어떨까요? 뜨거우니까 공기가 떠요. 어디까지? 대륙권 계면까지. 그리고 거기서 퍼져나가겠죠. 극지방은 마찬가지로 추우니까 공기가 내려와요. 그래서 밀고 내려오겠죠. 근데 아까 저기서는 떴던 애가 쭉 그냥 일자로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떴던 애가 쭉 올라가다 어떻게 될까?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휘어버려요. 그래서 애가 푹 떴던 게 쭉 가다가 이렇게 휘어서 스크린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흐름이 생겨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이 생겨버리고 그게 바로 이 30도 라인에 있는 중위도 고압대, 아열대, 고압대가 되는 겁니다. 적도 같은 경우에는 적도에서 계속해서 공기가 뜨거우니까 떠오를 거기 때문에 적도 저압대라고 하고요. 아래가 붕 떴으니까 얘를 메꿔주려 어떻게 될까요? 수렴 발산? 수렴하겠죠. 그래서 열대지방의 수렴대, 적도지방의 저압대 이 용어들 다 별표 쳐놓고 외워야 됩니다. 적도 저압대, 열대 수렴대, 중위도 고압대 혹은 아열대 고압대가 위도 30도에 생기고 극지방은 추우니까 당연히 내려오는 극고압대가 생기고 걔가 내려오다 보면 마찬가지로 일자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휘고 남반구에서는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올라오는 그 라인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30도의 한대 전선대고요. 여러분 이거 빨간색 체크해 놓은 거 보이시죠? 이 4개의 경계 중에 온도 차이가 제일 큰 지점이 저 60도 한대 전선대입니다. 얘는 좀 여러분이 체크해 놓으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내 경계 중에 온도 차이가 심하려면
기본적으로 애들이 다른 곳에서 마중 나와서 만나주는 경계가 온도 차이가 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적도 저압대 같은 경우는 30도에서부터 오는 애들이 만나고 한대전선대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데에서 오는 애랑 따뜻한 데에서 오는 애가 만나죠. 극고압대는 지가 그냥 퍼지는 거고 30도 중위도갑대는 지가 퍼지는 거라서 이 경계에서는 온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0도 아니면 60도인데 사실 0도는 어차피 뜨겁기 때문에 별 차이가 안 나서 60도 상대적으로 따뜻한 애가 올라오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차가운 애가 만나는 요 60도 한대전선대에서 보통 온도 차이가 제일 크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상황 해석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각각의 경계 이름 해드렸고요. 지금 요 순환, 이 바로 헤들리 순환, 요 가운데 낑겨도는 게 페레 순환, 제일 끝에 있는 게 극순환 이렇게 되는데 다 알아야 됩니다. 세 글자, 두 글자, 한 글자로 기억하면 좀 편하긴 해요. 그리고 얘네들의 또 추가적인 별명을 아셔야 되는데 이 적도 지방에 있는 헤들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열을 받아서 올라가죠. 여기 극지방에 있는 극순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열을 뺏겨서 회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은 직접 순환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직접 순환 헤들리는 이렇게 돌고 직접 순환 극순환 이렇게 도니까 가운데에 껴있는 페레 순환은 낑겨서 간접적으로 도는 거예요. 지가 열을 받아서 혹은 열을 뺏겨서 도는 게 아니고 가운데 있는 놈은 양쪽 끝에 톱니바퀴가 도니까 가운데에 그냥 기어가 없는데도 도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직접 순환이 아니고 간접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현에 따라서 헤들리 순환, 극순환과 같은 직접 순환은 직접 열을 받거나 잃기 때문에 열적 순환이라고도 합니다. 좀 적어 놓으세요. 헤들리랑 극은 직접 순환이자 열적 순환 같은 말이고요. 페레 같은 경우는 간접 순환, 즉 열이 직접 개입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이 잘 체크해서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가 일단은 대기 대순환의 기본적인 포인트인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얘네입니다. 얘네들이 왜 방향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형성이 되냐면 똑같아요. 결국에는 가운데 적도 지방이 뜨거우니까 공기가 수렴해서 대륙권 계면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가운데가 그러면은 수렴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애들이 이렇게 하얀색만 보세요. 일자로 이렇게 채워주려고 수렴해서 오겠죠. 근데 북반구는 어떻게 된다고요? 애가 오른쪽으로 휘고 남반구는 어떻게? 왼쪽으로 휘니까 북반구의 0도부터 30도 라인은 무슨 풍? 북동무역풍, 불어오는 쪽. 남반구의 0도부터 30도는 남동무역풍. 그쵸? 여기 볼까요? 30도부터 60도에는 여러분이 배경지식으로 알다시피 편서풍이 불죠. 편서풍이 왜 부냐면 아까 여기서 붕 뜬 애가 올라가다가 꺾여서 30도에서 떨어져서 중위도 고압대를 형성하는데 30도 라인에서 떨어지니까 하얀색으로 이렇게 퍼지겠죠. 근데 이 퍼지는 녀석이 북반구에서는 어디로 휜다고? 오른쪽. 얘는 지금 편서풍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0도에서 위아래로 퍼지는데 여기서 남반구니까 무슨 쪽으로? 왼쪽으로 꺾으면은 마찬가지로 서쪽에서 불어오는 편향된 바람 편서풍이 되는 거죠. 그죠? 마지막 극고압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극고압대는 마찬가지 극지방에서 쫙 퍼지는데 애가 북반구에서는 어디로? 오른쪽. 남반구에서는 어디로? 왼쪽. 그러니까 극지방에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서 극동풍. 됐죠? 여기에 있는 모든 표현들이 여러분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대화가 안 통한다. 엘니뇨 라니냐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를 하고 가면은 우리가 태평양 바다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이쪽에는 아시아 대륙이 있고 여기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서태평양이 이렇게 있고 동태평양이 이렇게 있을 텐데 지금 바람이 계속 무역풍 라인을 보시면 핑크색 보시면 계속 지금 서쪽으로 물을 실어 나르는 거 보이죠? 바람이 계속 저기로 부니까 물이 계속해서 절로 가겠죠? 그래서 적도 해역의 뜨거운 물들이 서, 동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이 서태평양에 많이 처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서태평양은 기본적인 세팅이 따뜻한 적도 해수가 많이 모여 있어서 온도가 좀 높고요. 그리고 해수면 경사도 좀 높아요. 물이 모여 있으니까. 이에 비해서 동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물이 다 서쪽으로 밀렸으니까 온도는 좀 낮고 그리고 그 낮은 온도 때문에 해수면 경사가 이렇게 생겨서 걔를 또 채워주려는 용승 뭐 이런 게 이제 생긴다라는 거를 엘니뇨 라니냐 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팅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대화가 굉장히 어렵다. 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 것도 있는데요.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대저기압 먼저 가겠습니다. 열대저기압. 자, 열대저기압은 여러분이 배운 적 없는 첫 개념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태풍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요. 태풍이라는 거. 자, 열대저기압. 이거는 에너지원 해놓고 암기 써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따뜻한 해양에서 공급된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방출하는 잡열 혹은 이제 책에 따라 수문열이라 써 있습니다. 얘를 암기라고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문제에서 태풍 딱 나오면 기억. 얘의 에너지원은 따뜻한 해양에서 공급된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방출하는 잡열이다. 뭐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즉 외워야 되는 거죠. 자, 하나씩 이거를 뜯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케이. 태풍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태풍이라는 친구의 밥줄, 즉 에너지원이 이거냐. 잡열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한 번쯤 배웠을 그 상태 변화 있잖아요. 여러분이 물을 끓이면, 즉 열을 흡수하게 하면 수증기가 되죠. 그럼 반대로 수증기가 물이 되면 그 흡수했던 열만큼 어떻게 할까? 방출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수증기가 물이 되면 주변을 데펴줍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그거예요. 이글루. 이글루 만들면 에스키모인들이 안에다가 다 만들고 물 뿌리잖아요. 그 물 뿌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뭐 간격을 막아주려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물, 액체라는 친구가 오히려 고체라는 반응으로 역방향으로 가버리면은 그 안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잡열이 나오게 됩니다. 얘가 왜 잡열, 잠재되어 있는 열, 수문열이라는 별명이 있냐면 분명히 이 친구 우리가 물을 뿌려서 에스키모 안에 이글루를 얼렸을 때 히터를 큰 건 아니잖아요. 근데 히터가 나오는 것 마냥 숨어있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따뜻한 열이 막 나오더라. 그래서 수문열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체에서 액체, 얼음에서 물, 물에서 수증기로 가는 방향은 열을 흡수하는 거인 반면에 이에 역방향으로 가면 얘가 오히려 열을 방출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태풍이라는 친구는 보시면 수증기가 응결하면은, 즉 기체인 수증기가 액체로 응결하면은 요 열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 열을 방출하면은 뜨거우니까 밀도가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그래서 막 계속해서 상승하는 상승기를 만드는 게 바로 이 태풍, 즉 열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다시피 따뜻한 해양에서 생기기가 아주 좋다라는 건데 한번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따뜻한 열대 해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열도 많이 받아서 상승하기 좋겠고 또 수증기라는 밥줄도 많이 받아서 이 잡열을 방출하기 좋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따뜻한 열대 해상에서 점점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잡열을 막 주변에 방출을 하면은 처음에 안 그래도 온도가 좀 꽤나 높고 수증기도 많았는데 애가 기체에서 액체로 응결하면서 내부를 막 데핍니다. 잡열이 나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더 많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더 많이 막 가속화되면서 심지어는 소용돌이 치면서 막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큰 구름을 형성하면서 태풍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적운과 칭운과는 달리 뭐라 써있죠? 적란운이라 써 있죠. 적란의 란자가 어지러울 란자인데 이거 뒤쪽에 있는 악기상 페이지를 보시면은 구름에 사실은 적운, 칭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좀 종류가 많지만 우리가 앞에서 다룬 칭운 요런 모양. 적운은 뭐 이미 분류를 해버렸네요. 뭐 요 정도, 요 정도. 근데 적란운 보세요. 엄청나죠. 엄청나게 상승이 돼서 어지러울 난자를 쓰는 이유가 진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랄 맞다는 거예요. 제가 생길 정도의 상승 기류면 눈, 비 막 천둥, 번개 막 다 뿌려가지고 어지러울 난자. 딱 봐도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태풍이 몰려올 때 저렇게 어지러운 구름, 즉 적란운을 끌고 오는 이유가 이렇게 계속해서 방출되는 수문열, 잡열 때문이다. 디테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서 정의에서 따뜻한 해양에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제일 잘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제일 따뜻한 곳이 어디야? 적도잖아요. 적도에서 제일 잘 만들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적도에선 태풍이, 즉 열대저기압이 안 만들어집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화가 통하기 위해서 제가 좀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면 따뜻한 해양이라고 할 때 그 따뜻한은 한 수온 27도보다 높은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뜻한 열대 해상이라고 했으니까 직관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위도 0도부터 5도 적도 라인이 제일 잘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왜 열대저기압 태풍이 안 생기냐? 여기서는 전향력이라고 말했던 아까 말했던 그 회전시키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전향력식을 잠깐 보여드리면 당연히 외울 필요 없습니다만 아까 요식 얘가 있어야 휘는 힘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F 사이가 0도가 되면 사인은 0도는 몇이죠? 0이죠. 그래서 이 힘 자체가 사라져 버려. 그래서
열대저기압은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애가 회전 자체가 안 되니까 오히려 전향력이 너무 작으면, 즉 회전력이 너무 작으면 태풍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많이 하는 질문이 선생님 전향력은 아까 오른쪽으로 휘게하고 북반구에선 남반구에선 왼쪽으로 휘게하는 힘이라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회전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회전이 없다, 직진한다라는 거는 영원히 원을 그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조금이라도 꺾어주면 결국에는 어느 순간 회전이 되죠. 그래서 전향력이라는 힘이 없으면 회전하는 힘이 없다는 말이 되고 열대저기압 같은 어떤 순환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열대저기압은 0도에서 5도는 오히려 전향력, 즉 회전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생기지 않고 오히려 5도에서 25도 열대 해상에서 많이 생긴다는 거. 이거 좀 체크를 꼭 해주세요. 손이 놀면 좁니다. 체크를 좀 하세요. 이 열대 해상 같은 경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서태평양과 동태평양 중에 서태평양이 좀 더 잘 생기고 이거는 너무 마이너하긴 합니다. 북반구랑 남반구 중에 북반구가 좀 더 많이 생긴다라는 말이 수능 특강에 써 있어요. 이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래쪽에 위에 문장 그대로 쓴 겁니다.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좀 더 많이 생기고 서태평양보다 동태평양이 좀 덜 생긴다. 서태평양이 더 생긴다.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서태평양, 동태평양 중에 따뜻한 물은 어디에 더 많다고요? 무역풍 타고 서태평양에 많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따뜻한 열대 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기가 좀 좋아서 보시면 알겠지만 태평양 중에서도 이 서쪽 라인에 태풍과 사이클론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고요. 대서양에서도 상대적으로 서쪽인 허리케인이 만들어지는 이쪽 멕시코만 쪽에 이렇게 좀 따뜻한 해류가 많이 몰려서 허리케인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열대저기압이 큰 카테고리고요. 그 중에 우리 동네로 오는 걸 태풍이라고 합니다. 다른 동네에서는 걔 이름이 달라요.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5도에서 25도보다 위도가 더 고위도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생겨요. 왜? 아까 뭐라 그랬죠? 수온이 27도보다는 높아져야 되는데 애가 수온이 너무 낮아지면은 상승 기류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정란운을 만들 힘이 안 생긴다.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향력과 따뜻한 수온의 적당한 합의점을 본 5도에서 25도의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렸어요. 주로 여러분이 조금 외워줘야 되는 숫자가 또 하나 등장을 하는데 수온은 몇 도 이상이면 좋다 그랬죠? 27도 정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을 때 얘가 회전을 일으키는데 그 회전됐을 때 최대 풍속이 얼마? 약 17m/s 정도라는 27이라는 숫자를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0도, 30도, 60도. 자, 여러분 공부하고 온 거 그대로 적용. 0도는 이름이 뭐였죠? 적도 저압대, 열대 수렴대. 30도는 아열대 고압대, 중위도 고압대. 60도는 한대 전선대. 오케이. 여기서 30도는 아열대 고압대니까 불어 나갈 텐데 북반구라고 가정해서 오른쪽으로 휘는 세팅. 여기는 그럼 무슨 바람이 부는 거죠? 핑크색 북동무역풍. 여기는 편서풍이 부는 거죠. 자, 아까 위에서 태풍, 즉 열대저기압 어디서 생긴다 했죠? 위도. 0도부터 5도 아니고 5도에서 25도 사이인 노란색 라인에서 생기겠죠. 여기서 생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문장을 그 근처 어디다 하나 적어줘야 될 것 같은데 태풍, 즉 열대저기압이든 온대저기압이든 해류든 뭐가 됐든 간에 대기와 해양의 움직임은 왜 일어나냐면 저위도에 과잉된 에너지를 고위도의 부족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서 대기랑 해양이 움직여요. 다시. 대기랑 해양이 움직이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저위도에는 에너지가 넘치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걔를 전달해 주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5도랑 25도 사이 예를 들면 이 지점에서 태풍, 즉 열대저기압이 만들어졌으면 얘는 무조건 어디로 갈까? 저위도에 넘치는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어디로 가? 무조건 고위도로 간다고. 만약에 남반구 태풍이 여기서 만들어졌다. 남반구는 물론 이름이 달라요. 사이클론이라고 한다 했었죠. 그러면 어디로 가죠 얘는? 얘 입장에서 고위도니까 남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대기든 해양이든 얘네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저위도에 넘치는 에너지를 위로 보내는 거다. 고위도로. 애가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북반구 기준으로.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바람 보세요. 나는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무역풍이 어떻게 하죠? 왼쪽 뒤로 밀죠 나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난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빠르게 갈까 천천히 갈까? 천천히 가는 거지. 내가 올라가려는 바람과 반대로 계속 바람이 부니까.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약 30도 가량을 지나가면 애가 어떻게 돼요?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바람이 내가 가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밀어주죠. 그러니까 천천히 가다가 전향점이라는 방향이 전환되는 지점을 지나가면 애가 갑자기 왁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이동 경로 북서쪽으로 처음에 가다가 북동쪽으로 급선회하는 포물선 경로라는 거를 꼭 여러분이 정리해놓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방향이 바뀌는 이 지점이라는 전향점은 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위도 30도 라인의 전후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얘는 사실은 외울 필요는 없고요. 계절에 따라서 변화를 많이 합니다.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태풍의 경로인데도 6월에는 이렇게, 7월에는 좀 더 동쪽, 8월에는 좀 더 동쪽, 9월에는 좀 더 동쪽, 10월에는 좀 더 동쪽,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찍어보면 알겠지만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 여기에 뭐가 있죠? 여름철에 6, 7, 8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죠.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힘이 세면 태풍은 걔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튕겨나요. 7월 되면 걔의 힘이 좀 약해지겠죠.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약해지면 그제서야 이렇게 먹어 들어가요. 8월 되면 좀 더 약해지겠죠. 먹어 들어가요. 9월 더 약해지겠죠. 먹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에 따라서도 사실은 이렇게 전향점의 위치라던가 태풍의 궤적이, 포물선 궤도의 궤적이 디테일하게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 태풍이 그러면은 이동하는 경로는 설명드렸는데 얘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 내부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태풍의 구조. 보시면은 태풍의 이름은 열대 저기압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중심부의 기압은 어떨까요? 제일 저기압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에도 별표 한 500개 쳐놓으세요. 이거에 지금 보시면은 두 가지의 물리량이 그려져 있는데요. 지금 보라색은 풍속이고요.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하늘색은 기압이에요. 지금 기압이라는 하늘색 그래프를 보시면 얘는 우리가 이름이 뭐라고요? 열대 저기압. 그러니까 얘가 이름값을 하려면 중심에서 제일 작은 게 바로 뭐가 돼야 될까요? 기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늘색과 보라색 가려놔도 풍속인지 기압인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중심에서 제일 작은 값을 갖는 게 열대 저기압이기 때문에 기압이 됩니다. 중심에서 기압이 제일 낮고 풍속은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이렇게 뾰족뾰족. 얘는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그래서 태풍의 중심은 가장 기압이 낮습니다. 가장 기압이 낮아요. 가장 기압이 낮다라는 거는 무슨 기류가 있다라는 걸까요? 그렇죠. 기압이 낮으니까 계속해서 상승하겠죠. 어디까지? 대륙권 계면까지. 대륙권 계면 대충 몇 킬로? 10km인데 여기는 열대 해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10km 써 있지만은 이제 책에 따라서는 15km 뭐 이렇게 써 있는 데도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태풍이 15km까지 올라갔을 때 얘가 퍼져 있는 그 직경, 그 반지름은 어느 정도 될까요? 50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 정도 올라갔을 때 걔의 한 30배짜리 반지름을 가진 사실 굉장히 납작한 친구란 거예요. 태풍은. 이해되시죠? 굉장히 납작한 친구다. 감을 좀 잡으셔라. 얘를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 여러분이 던킨 도너츠나 이런 데 가면 있는 레이어드 빵 있잖아요. 겹겹겹겹이 있는 눈에 띄네 마냥. 그래서 얘는 사실 굉장히 겹겹겹겹으로 쌓여 있는 특이한 구조로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중심부는 기압이 어떻다고요? 제일 작아요. 다시. 중심부는 기압이 어떻다고? 제일 작은 최저 지점이 중심부예요. 당연한 말이잖아요. 열대 저기압이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중심부에서 막 저기압 때문에 무슨 기류? 상승 기류가 막 생기잖아요. 상승 기류, 구름 생성, 비 내리겠지. 막 올라가는데 이 상승 기류가 너무 빡세잖아요. 그럼 올라갔다가 아까 말씀드린 한 10km, 15km 정도 되는 대륙권 계면에 부딪혀. 그래서 작용, 반작용에 의해 가지고 가운데에는 오히려 약한 하강 기류가 생겨요. 요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중심부에 있는 이 튕겨 나와서 생기는 약한 하강 기류 때문에 중심부에는 구름이 없고 비가 안 내립니다. 요게 바로 그 유명한 태풍의 눈인데 질문을 살짝 바꿔볼게요. 그러면 태풍의 눈이 있는 데는 구름도 없고 비가 내리니까 고기압이겠네요? 이거 별표 한 5,000개 써놓으세요. 중심부에는 그 튕겨 나온 것 때문에 고기압 성기후를 띠는데 고기압 성기후라는 건 고기압이라는 겁니까? 아니요. 중심부는 오히려 기압이 최저라는 거.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중심부에 구름도 없고 비도 안 내리니까 어머 여기 고기압인 것 같은데 라고 페이크를 진짜 많이 거는데 얘는 이 그림 보시라니까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기압은 언제나 중심이 최저예요.
그럼 저기는 왜 저렇게 고기압 승기울을 띄냐? 올라간 게 튕겨서 내려와가지고 구름을 좀 헤쳐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기압이 올라가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 친구는 일단 북반구라고 가정을 하면은 중심부에 상승 기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바람들은 수렴 발산? 수렴에서 들어가겠죠. 어머, 북반구에서 수렴에서 들어가면은 무슨 방향으로 들어가야 될까? 북반구니까 오른손 들고 위로 하면은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불어 들어가서 튕겨서 살짝 내려오는 여기가 태풍의 눈. 태풍의 눈은 약 15km에서 30km밖에 안 돼요. 여기가 바로 고기압 성기후지만 기압은 최저다. 그 태풍의 눈 바로 옆에 있는 요 상승 기류, 여기가 바로 이제 눈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왜 눈벽이라 그러냐면 그 태풍의 눈 바로 옆에 상승 기류가 너무 강해서 벽을 세우는 것 마냥 정란운이 막 발생해 있는 지역을 바로 눈벽이라고 합니다. 이 눈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압 외 풍속이 최대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눈벽에서는 풍속이 최대가 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 언급은 했지만 수직 규모는 약 15km밖에 안 되지만 수평 규모는 약 500km로 굉장히 납작한 친구라서 수직 규모에 비해서 수평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태풍이죠. 가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레이어드 케이크처럼 돼 있다 했잖아요. 겹겹이. 그래서 여기 눈벽에도 상승 기류 B가 있지만 이 옆에도 작용 반작용으로 인해서 상승 하강, 상승 하강, 상승 하간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정란운이 이렇게 겹겹이 쌓이기 때문에 가끔 여기를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잘라서 강수량을 분석을 해보잖아요.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가 이제 외곽으로 빠질 때 태풍의 반지름은 약 500km. 500km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500 되지 않나요? 500보다 짧지 않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태풍은 사실은 반지름이 500 정도면은 뭐 이만하게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수 있을 수준으로 엄청나게 큰 규모라는 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Y축에 강수량을 넣으면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봐요. 강수량이 있는 곳은 구름이 있어야 강수가 일단 있잖아요. 그래서 강수가 있는 곳이 띄엄띄엄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중심이 많이 내릴까 주변이 많이 내릴까? 중심이 발달을 많이 했으니까 강수량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띄엄띄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적란운이 위치한 곳은 어디가 될까요? 강수가 많은 여기 이런 거를 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리를 같이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그래프 아까 제가 기압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핑크색 하늘색이 기압인가요? 보라색이 기압인가요? 하늘색이죠. 왜? 열대 저기압이니까 가운데가 기압이 제일 낮아져야 돼. 얘가 기압이고 자연스럽게 그럼 요 뾰족이가 이제 풍속이 되죠. 뾰족이가 풍속이 되는데 뾰족이가 신기하게 데칼코마니가 아니고 대칭이 아니고 한쪽은 좀 더 높고 한쪽은 좀 더 낮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상대적으로 풍속이 좀 높은 쪽을 위험반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약간 쪽을 안전반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사실 요 그림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남반구 보지 말고 북반구 먼저 볼게요. 아열대 고압대는 위도 몇 도? 30도. 그럼 그 아래 여기는 0도, 적도죠. 태풍 어디서 생긴다고? 5도에서 25도 사이 여기 생겼어요. 얘는 어디로 간다고요? 고위도로 올라간다고? 고위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애가 북동북풍을 이렇게 부니까 왼쪽 위로 천천히 올라가다가 북서쪽으로 그러다가 전향점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편서풍 타고 빠르게 북동쪽으로 간다고. 그죠? 그때 이 그림 잘 보시면 이 친구는 지금 북반구 열대 저기압이니까 수렴 발산. 수렴이죠. 무슨 방향? 오른손 들고 저기압이니까 시계죠. 시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근데 이 그림 보시면 나는 시계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북동무역풍이 이렇게 불어대니까 내가 지금 요쪽 빨간색 쪽 보세요. 내가 지금 스스로 도는 풍속과 바깥에서 부는 북동무역풍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는 풍속이 빨라요. 이에 비해서 내가 진행 방향의 왼쪽 파란색 방향 같은 경우에는 나는 반시계로 불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만
이렇게 가는 거에 비해서 바람은 이렇게 지금 밖에서 무역풍이 불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가 깎여서 조금은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위험반원, 여기가 안전반원 혹은 가항반원이라는 얘기를 하죠. 다시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위험반원이었고요. 여기서 전향점 지나서 진행 방향의 오른쪽을 마찬가지로 보시면 여기도 위험반원이 되는데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무슨 방향으로 회전한다고요? 북반구 저기압이니까 시계. 그러면은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는데 바람은 뭐가 불죠? 편서풍. 그러니까 내가 도는 방향과 바람 방향이 똑같아서 여기는 속도가 빨라요. 진행 방향의 왼쪽은요. 반시계로 도니까 뒤로 갈라 하는데 편서풍은 요로비니까 내가 도는 방향의 편서풍만큼 감소돼서 여기는 속도가 좀 느린 안전반원 혹은 가항반원이라고 얘기를 한다. 가항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항해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아무리 봐도 풍속을 보면 가능할 것 같진 않은 풍속이긴 해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북반구에서는 항상 우리 무슨 손 들었죠? 오른손. 그래서 진행 방향이 항상 오른쪽은 풍속이 빠른 위험반원이라는 거고요. 남반구에서는 언제나 무슨 손 들었죠? 왼손. 그러니까 남반구도 한번 해보자. 여기는 아열대가 없다니까 몇 도죠? 위도? 30도. 남반구니까 적도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북쪽으로 가야 되죠. 여기에 지금 적도가 있는 상황이죠. 태풍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열대저기압? 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얘는 어디로 간다고요? 고위도로. 고위도는 어디예요? 남반구 입장에선? 남극 쪽이니까 아래로 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남반구에선. 남반구의 열대 저기압이니까 무슨 손 들어야 되죠? 왼손 들고. 저기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위아래. 위. 그러면 얘를 채워주려고 수렴하겠죠. 무슨 방향으로? 시계로. 그래서 지금 시계로 그려졌잖아. 됐죠? 시계로 도는데 30도 라인에서 위아래로 퍼져나갈 때 남반구니까 얘는 왼쪽으로 남동무역풍 왼쪽으로 편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다고 치면은 남반구 입장에서 진행을 할 때 왼쪽을 보시면 방향이 일치하죠. 그래서 여기는 위험반원. 여전히 이렇게 갈 때 내 기준 왼쪽을 보시면 이 방향과 편서풍 방향이 일치해서 남반구는 왼쪽이 위험반원. 됐죠? 조금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해드리면은 결국에는 진행 방향의 동쪽이 위험반원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진행 방향의 동쪽이 위험반원이다. 이 문장이 여러분이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는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이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방위라는 거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위험반원은 왼쪽에 위치하고 동쪽에 언제나 위험반원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이해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숫자도 하나 써놨는데 참고 한번 해보시면은 얘의 회전 속도, 태풍의 회전 속도를 100이라고 가정하시고 밖에서 부는 바람을 얘가 이동하는 속도를 30이라고 그냥 놓고서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는 100과 이동 방향 30이 더해져서 130인 거고 여기는 내가 회전한 100과 30이 상쇄돼서 70인 거고 뭐 이렇게 숫자로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다. 피크가 더 올라와 있는 데가 위험반원, 즉 북반구라면 이동 방향의 오른쪽, 남반구라면 이동 방향의 왼쪽. 헷갈리면 위험반원 옆에 그냥 써놓으세요. 동쪽이 위험반원이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쪼이면 이 최대 풍속이 되는 곳이 바로 눈벽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눈벽에서 풍속이 최대가 된다. 뭐 원리를 아예 설명 안 하고 넘어가면 좀 찜찜하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상한 모양의 풍속이 그려지느냐. 여러분이 어떤 공에다가 실을 매달고 돌리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실의 길이가 길면은 어떻게 돌아요? 천천히 돌죠. 그 줄을 점점 짧게 당겨봐요. 그럼 어때요? 빠르게 돌죠. 그치? 근데 이게 물리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너무 실이 짧아지면 애가 쿵쿵쿵 하다가 멈추죠. 그것처럼 너무 짧아지면 쿵쿵쿵 하다가 멈추는 곳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특이한 모양을 갖는 이유는 어떤 물리학적인 그런 이유도 있다. 참고하셔라. 태풍 거의 다 왔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태풍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너무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 중요해서. 5도에서 25도에서 만들어져서 어디로 간다고요? 고위도로 간다고. 고위도로 가다 보면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얘의 밥줄인 높은 온도랑 수증기를 점점 잃어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말이지만은 얘는 높은 온도나 수증기의 잠열로서 이동하는 친구인데
이 에너지원을 제거해주면 소멸 단계에 가겠죠.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저위도에서 만들어진 애가 고위도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게 얘의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높은 온도를 점점 잃게 되고 고위도의 낮은 에너지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에는 점점 고위도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되고요. 특히 강력하게 빠르게 소멸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육지에 올라갔을 때. 육지에 올라가면요. 수증기를 더 이상 받지 못하죠. 이 친구가 바다, 따뜻한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얘가 해상에서 만들어진 이유는 수증기의 잡열을 받으려면 수증기 물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가 육지로 올라가면 아래에서 더 이상 물 받아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래서 육지에 올라가면은 너무 강력한 밥줄이 끊겨. 게다가 내가 이동할 때 지표면에 어떤 건물, 나무 이런 것들에 의한 마찰이 해수면보다 훨씬 심하거든요. 그래서 마찰이 확 증가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소멸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 하나 하면은 온대저기압이든 열대저기압이든 간에 얘가 소멸할 때는 중심부 기압이 커지면서 죽을까요? 작아지면서 죽을까요? 커지면서 죽습니다. 왜? 얘네들의 이름이 뭐라고?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이라며. 그럼 얘네가 죽으려면 저기압의 이름값을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 말은 중심부의 기압이 커지면서.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42쪽 보고 계신데 43쪽 오른쪽 아래 여기에도 써 있습니다. 기압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 어떤 저기압이 소멸한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저기압의 이름값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온대저기압이든 열대저기압이든 간에 중심기압이 커져야 죽어요? 작아져야 죽어요? 점점 커져야 죽는 겁니다. 반대로 중심기압, 온대저기압이든 열대저기압이든 간에 걔의 중심기압이 계속해서 작아지면 걔는 세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강해지고 있는 거지. 만약에 고기압도 똑같지. 고기압인데 고기압 우리 앞에서 정체성 고기압, 이동성 고기압 배웠잖아요. 걔네들이 시간에 따라서 봤는데 중심부 기압이 계속 커져. 그러면 걔는 고기압이라는 이름값을 더 하는 거예요? 덜 하는 거예요? 더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고기압의 중심기압이 커진다는 말은 얘는 세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기압인데 이 친구가 시간이 가는데 계속 이동성 고기압의 기압 중심이 줄어들고 있어. 저기압화되고 있어. 그러면 고기압이라는 친구는 중심기압이 하강할 때 세력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약해지는 거. 괜찮죠?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태풍이 죽을 때는 중심기압이 어떻게 되면서 죽는다? 어떻게 되면 죽는다? 상승하면서. 온대저기압이 죽을 때도 중심기압이 어떻게 되면 죽는다? 상승하면서.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별표 한 이것도 한 2,000개 쳐놔야 돼. 요즘 약간 별표 인플레가 일어난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친구가 열대저압부 혹은 온대저기압이라는 걸로 변해서 변할 수도 있다. 온대저기압은 우리가 오늘 이따 후반부에서 할 거고요. 열대저압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4년 수능 완성에 문제에서 또 한번 등장한 적이 있으니까 체크는 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개념이 굉장히 많지만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문제 풀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들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이 풍향 변화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위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별표 3개에 매우 중요 박혀 있죠. 자, 여러분이 풍향 변화를 체크하는 거를 정말 잘 하셔야 되는데 한 번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저기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한 번만 그려보면 얘가 어떻게 풍향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 수 있어요. 풍향 변화라는 건 내가 가만히 관측소에 있는데 태풍이 지나가면은 포물선 경로로 이렇게 지나갈 거잖아요. 그때 나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선 태풍이라는 저기압 중심 혹은 온대저기압이라는 저기압 중심으로 계속 바람이 불어 들어갈 거니까 태풍의 위치가 바뀌면 내 입장에서 지나가는 바람의 방향이 계속 바뀔 수 있겠죠. 그거를 따져주는 건데요. 잘 보세요. 너무 중요해. 저기압 중심의 태풍의 진로라 써놨지만 태풍 아니어도 됩니다. 온대저기압도 똑같아. 여기다가 좀 적어놓으세요. 온대저기압도 똑같이 풀면 된다. 여러분이 많이들 놓치는데 저기압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태풍 1번, 태풍 2번, 태풍 3번. 그때 A지역, B지역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북반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지역은 무슨 반원이게요? 왼쪽이니까 안전반원. 풍속이 조금 작겠죠. B지역은 북반구라 가정했을 때 오른쪽에 있으니까 무슨 반원? 위험반원. 풍속이 어떨까요? 좀 크겠죠. 자, 봐. 한 번만 봐. 지금 필기하지 말고 눈 부릅뜨고 한번 보세요. 이 친구는 이름이 뭐라고요? 열대 저기압, 온대 저기압. 저기압이기 때문에 이 저기압으로 바람이 어떻게 될까? 수렴 발산. 여기로 수렴해서 들어가겠지. 근데 북방우니까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로 불어 들어갈 거예요. A 먼저 보겠습니다.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는, 즉 안전반원 지점 볼게요. 1번의 태풍위가 있을 때 나를 지나가는 바람을 그려보세요. 반시계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치?
근데 시간이 지나서 태풍이 2번으로 가면 이 태풍 때문에 생긴 바람은 또 이런 식으로 바람 방향이 바뀌죠. 또 3번으로 태풍이 이동하면 여기로 또 바람이 반시계로 불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바람이 바뀌죠. 그러면 내가 쟀을 때 풍향은 처음에 북서풍에서 거의 서풍에서 남서풍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서 있을 때 1번, 2번, 3번 풍향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죠? 반시계. 한 번 더. 이번에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 무슨 반원? 위험 반원에서 한번 해볼게요. 태풍이 1번에 있을 때 나를 지나가면서 여기로 들어가는 반시계 수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들어가죠. 2번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3번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그럼 처음에 내 입장에서는 거의 북동풍이 불었다가 남동풍이 불었다가 남남동풍이 부는 어떻게 도는 거죠? 찻 시계 방향을 도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 진행 방향의 왼쪽은 반시계 풍향 변화 일어난다는 걸 외워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면 좋고요. 이해가 안 된다? 외워서 풀어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외우는 거를 이런 식으로 떠올려서 공부를 좀 했어요. 여기 양쪽에 톱니가 있다 생각하고 가운데 저기압이 일종의 철사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철사를 우르륵 빼면은 이 톱니가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 돌죠. 그래서 이렇게 뺄 때 톱니가 이렇게 도니까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시계, 진행 방향의 왼쪽은 반시계 이렇게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외우면 됩니다. 얘를 한번 우리 연습해 볼게요. 실제 자료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풍향을 지시해주는, 풍속과 함께 지시해주는 그래프가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번씩 해볼게요. 자, 자료는 A, B, C 순으로 내가 관측을 했다라고 해서 시간은 A, B, C 순으로 지나갔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A는 그럼 무슨 풍이 부는 거죠? 북동쪽에 찍혔으니까 북동풍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무슨 원에 있죠? 5m/s 원에 있죠. 아, A일 때는 북동풍이 5m/s로 불었구나.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시간이 흘러서 B가 되면요. 남동쪽에 찍혀 있잖아요. 남동풍이 10m/s로 불었구나. 됐지? 한 번 더. 마지막 C로 갔을 때는 남서풍이 5랑 10 정확히 가운데니까 7.5m/s로 불었구나. 됐죠? 뭐 먼저 하라고요? 풍향 변화. A, B, C로 갈 때 A는 무슨 풍? 북동풍, 불어오는 쪽 A. B는 남동풍, 불어오는 쪽 B. C는 남서풍, 불어오는 쪽 C. 그러면 풍향 변화는 A, B, C 어떻게 돌았죠? 시계로 돌았죠. 진행 방향이 어디 있는 거죠? 이 관측소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었던 거고 북반구라고 가정하면 나는 위험 반원에 있었다는 거지. 끝! 뭐가 어려워? 종종 이건 진짜 마이너한 건데 풍향계가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어서 풍향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북동풍이 불 때 풍향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공기가 불어오는 쪽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야 바람을 이렇게 가르죠. 그래서 화살이 가리키는 방향을 그대로 읽어주면은 풍향계를 읽는 방법입니다. 정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지원 수준에서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걸 보고서 거의 다 남서풍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북동풍인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열대저기압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굿!